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겨서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번 예산안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 교수님, 어제 합의문까지 발표하고 오늘 본회의 열어서 통과가 될 것 같았는데, 그렇죠. 오늘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고 오늘 밤늦게 빠르면 오늘 밤늦게 통과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죠?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제 의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합의문을 어쨌든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쓰고 나서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법인세 문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많이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총을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서 의총을 마치고 나온 원내대표 정호택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어쨌든 반대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본인이 합의한 내용을 뒤집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반대할 거냐를 결정하는 회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이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될 거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방법부터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질지 아니면 아예 보이콧을 하고 참석을 안 할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한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오늘 밤 안에 처리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서 예산안 통과가 어떤 형식으로 통과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긴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빠진 상태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또 반쪽 예산 처리다. 이런 오점을 남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할 정도로요. 예산의 중요성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이번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굉장히 부실했던 게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12월 1일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동 부의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권 여당 경우는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야당의 경우도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이게 예산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선거구제 문제라든지 개헌 문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협조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첫 예산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 과정을 보면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큰 정부론과 야당이 추진하는 작은 정부론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여야가 이제 합의점으로 도출해 나가느냐. 이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 그 예산안 논의 과정을 보면 여야 모두 썩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는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원래대로 정상적 절차를 거치면요. 여야 원내대표가 토론을 하고 그리고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내용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가서 거기서 합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합의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놓고 나서 의총 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반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원내 대표단의 리더십이 상당히 한계에 부닥쳤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 보시기에 그 예산의 협상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은 이제 작은 정부, 큰 정부의 어떤 충돌도 있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각 당의 성적표를 매긴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각 당의 성적표를 제일 성적이 낮은 당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얻어낸 게 별로 없어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적 열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자기 자력갱생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당과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예를 들면 예컨대 뭐 호남 고속철도를 무안공항을 통과해서 가는 노선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새만금 관련해서 계획 발전 기금을 좀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또 선거구 개편 문제도 이미 김동철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만나서 일정 부분 합의를 본 사항이거든요. 예. 이런 거 국민의당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와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국민의당이 도움을 받게 되는 여당 역시 물론 공무원 증원의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9천여 명이라는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복지 예산들을 많이 이렇게 확충했다는 점들은 국민 앞에 여당이 일정 부분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의총에서 이렇게 반발이 되는 것도 결국 자유한국당이 별로 얻어낸 것 없이 결국은 여당이나 국민의당이 끌려다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몇 가지만 좀 쟁점이 됐던 내용을 좀 짚어보면 말이죠.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이제 공무원 증원 문제 지금 9,400명 수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선방한 거라고 봐줘야겠죠. 예. 실제로 보면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안은 한 12,000명 선에서 지금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은 9,000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이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은 국민의당 안이 거의 결국은 관철됐다고 보는 것이요. 9,475명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꾸준히 반대를 했었는데 예. 이것은 결국 뭐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이죠. 예.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앞으로 5년간 17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공약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관철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일지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의총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예. 부분들. 다시 얘기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결국은 기업이 돼야 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뭐 예산 과정을 보면은 뭐 10,000명에 육박한 거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얘기했었던 공약이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의총 가서 지금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합의문이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공무원 예, 추진받지 수가 못한 게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증가가 되면은 단순하게 예. 5년만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공무원을 한번 임명이 되면은 뭐 끝까지 뭐 퇴임 때까지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합치면은 이게 한 330조 원 정도의 비용이 결국은 소요되는데 이렇게 막강한 비용이 드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더 육성화시키고 기업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를 만드는 더 큰 일이 아니냐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법인세 문제도 곁따라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대로면 뭐 지금은 전체적인 세계적 추세라는 거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5%에서 20%로 지금 하향 조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세 특히 자유한국당은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가 아마 핵심적 사항으로 반대를 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 예산안 중에 또 뜨거운 관심을 받은 항목이 아동 수당이 아닐까 예, 싶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전체 다 그러니까 아동이 있는 사람한테 다 지급을 하게 돼 0세부터 있었죠. 5세까지죠. 5세까지 예. 아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는 어쨌든 돈 10만 원씩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위 10% 그러니까 재산으로 봐서 상위 10%에 포함된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었거든요. 예. 예산이 이게 논의되는 과정이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약 한 월소득 723만 원 예.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는 6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면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월급도 보지만 재산도 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만약에 겹쳐져서 기준선 10%를 넘어서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상위 10%에 포함되면 아동수당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10% 안에 들었다고 해서 그걸 제외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 이제 아이 낳아서 잘 기르라고 하면서 정부가 해주는 거나 도와주는 게 별로 없다고 지금 젊은 엄마들이죠.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 부분의 10%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실시간 검색어에 그게 가장 예. 상위에 랭크된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뭐 이게 왜 성별적 복지냐 이제 보편적 네, 복지냐 왜 이 그러냐? 문제까지 귀결이 원칙에 되는 대한 것 문제이기 같은데요. 때문에 예. 그래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아주 일관성 있게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복지의 틀 속에서 봤을 때 원칙이 무너졌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보편적 복지를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이 아동 수당의 문제는 조금 전에 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랑도 연결된다고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가 가정의 양립을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핵심적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의 시작인데 예. 시작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예.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제도 시행 전에 좀 예. 보완하거나 점검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저출산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네. 지금 우리나라 1.2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OECD 국가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될 텐데 지금 예.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시기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바로 그냥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9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기초연금도 그렇죠? 예, 기초연금도 그렇고 그렇고요. 지금 예. 아동수당도 그렇고 예. 내년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유는 뭐냐면 예. 6월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복지나 국민의 생활을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여당이 이걸 시행했을 때 여당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또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좀 더 좋은 어떤 선거에 이점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섞인 걸로 보이지만 그런 걸 좀 따지지 말고 예.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예.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부의 복지 지출로 서민 경제 부담은 이제 덜어주지만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상향돼서 이제 고소득층,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대기업 네네. 이건 좀 부담이 커지는 거죠? 부담이 커지는데 그 규모는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 과표를 새로 만들어서 뭐 지금 얘기하는 42%를 적용을 하고요. 예. 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3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그 새롭게 그 과세를 하는 25%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77곳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뭐 한 6만 명 정도가 되나요?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예.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우리가 그동안 지겹게 들었었던 얘기가 뭐냐면 증세 없는 복지가 그냥 가능하냐. 예. 정말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은 아주 정직하게 예. 증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예. 이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편법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핀셋 증세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요 예. 그것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순간에는 이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복지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증세를 하게 되는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가가치세를 지금 현재 10%에서 조금 올리게 되면 네. 재원이 확보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한다, 특히 서민 증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고소득층들 또는 뭐 초대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증세를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시켜주고 이런 건 소득을 증대하는 건 좋은데 과연 기업이 거기에 걸맞춰서 자신들이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예. 위축이 된다든지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결국은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15%를 다운시켜 놓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20% 밑으로 지금 내려놓고 있는 이런 보편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만 법인세를 늘렸을 때 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정부가 잘 조절을 하느냐라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욕도 결국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양쪽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지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사실상 공조했고요.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개헌 선거구제 입법 문제에 대한 협력도 이제 뭐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의 휴대폰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어요. 맞습니다. 당사자는 이제 합의문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카톡에 메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개헌안 마련, 또 선거구제 개편, 서선거구제를 바꾸는 개편에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이 있었고요. 자체 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것도 세 번째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법을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문구로만 보면 마치 꼭 합의문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박홍근 의원은 합의문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적은 거고 그냥 얘기 나눈 걸 적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떤 건 모르겠어요. 진실은 본인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논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나 논의가 없이 이런 부분들을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식적인 합의문은 아니더라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일정 부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당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얻어내면서 본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국가나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고 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내는 것도 국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뭐 예산안 때문에 지금 논쟁을 안 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의 연대 대상은 바른정당이 아니다. 결국 민주당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대표는 뭐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바른정당이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은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지금 개헌 선거제도 문제를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당대표가 얘기하고 정책연대를 한다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부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른정당은 현재 3당이 한 예산안 불러대서 공개적으로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다시 얘기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당대표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책연대니 선거연대라고 하는 그러한 레토릭에서 벗어나서 차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소연정을 해라. 그 소연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제도도 개편하고 개헌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국민이 봤을 때는 뿌리도 같게 하기 때문에 맞는 거지만 한쪽으로는 다른 쪽과 바른정당과 연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런 식으로 야합을 하고 밀실적으로 만약에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합의문이 아니라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제 조금 뭐 메모한 것이다. 메모라고 구상 차원에서 하더라도 메모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번 예산 과정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당의 연대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당은 저는 기본적으로 김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소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과의 뭐 소연정이나 연합이나 이런 문제에서 선을 완전히 긋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다시 민주당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성원으로 보면 소위 이제 호남 중진화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민주당과의 결이 같고 생각도 같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바른정당과의 연합이나 연정보다는 민주당과 연합과 연정이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더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예. 국민의당은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논란 가운데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아니면 통합을 추진하면 계속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는 결국은 당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예. 방향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걸 추진하는 것은 약간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